넌 고아 출신이라 내 손주들 키울 자격이 없어. 보험금도 애들도 다 내가 가져갈 테니까 썩 꺼져. 시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한겨울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32살 과부 박서연. 9살 딸과 7살 아들을 데리고 지하 단칸방에서 하루 3시간만 자며 설거지로 연명하던 그녀에게 운명이 찾아왔습니다. 청하원. 대한민국 최고 한정식 명가의 허름한 뒷골목벽. 비바람에 젖어 너덜너덜해진 낡은 종이 한 장. 박서연을 찾습니다. 1993년생. 오른손 등 초승달 모양 흉터. 서연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손 등을 내려다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흉터도. 평생 엄마가 죽었다고 믿으며 고아로 살아온 그녀가 32년 동안 누군가 찾고 있었다니요? 도대체 누가 왜 나를 찾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후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인사 나누고 싶어요. 서연은 장례식장 복도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자락이 차가운 바닥에 닿아 있었고 손에 든 하얀 국화꽃은 이미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 강민우의 영정사진 앞에서 3일 밤낮을 울었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죠. 30살.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서연은 9살 딸 지우와 7살 아들 준서를 홀로 키워야 하는 젊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조문객들이 모두 떠난 후 시어머니가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검은 한복을 입은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차가운 계산이 어려 있었습니다. 박서연! 시어머니는 서연의 이름을 부르며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아들 보험금 얼마나 되는지 알지? 10억. 인감도장 당장 내놔. 내가 관리할 거야. 서연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안 됩니다. 그 돈은 지우랑 준서 키울 돈이에요. 학교 보내고 밥 먹일 돈이라고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고아 출신이 돈 관리를 해봤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게.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연이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나는 보육원 원장이야. 애들 키우는 건 내가 전문가라고 너 같은 무식한 것한테 내 귀한 손주들을 맡길 수 없어. 서연은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못 드려요. 제가 낳은 제 새끼들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키울 겁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오는 거지. 잘 들어. 내 친엄마 도망간 거 알지? 피는 못 속이는 법이야. 너도 돈 생기면 남자 만나서 애들 버리고 도망칠 거 빤히 보여. 서연은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9살 때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고 계모는 서연을 보육원에 버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엄마는 죽은 게 아니야. 도망간 거지. 너 혼자 버리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날 이후 서연은 평생 버려진 아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서연의 코앞에 양육권 포기 각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도장 찍어. 애들은 내가 키운다. 보험금도 내가 관리하고. 서연은 서류를 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못합니다. 안 해요. 저는 절대로 제 아이들 못 보냅니다. 시어머니가 서연의 손목을 억세게 움켜잡았습니다. 이게 제정신이야? 어디서 굴러먹던 게 어디서 행패야? 서연은 이를 악물고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의 서슬 퍼런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며 손을 내렸습니다. 좋아. 아주 끝까지 가보자. 내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여긴 4명의 건물이야. 내 아들 유산 탐내면서 내 집에 얹혀 사는 꼴 못 봐. 당장 썩 꺼져. 서연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곳은 아이들에게 유일한 집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한겨울이에요. 밖은 영하라고요. 제발 며칠만이라도. 그건 내 사정이야. 내가 알아서 해. 탓하려면 날 탓하지 말고 도망간 내 엄마를 탓해. 그날 밤
서연은 잠든 지우와 준서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얼굴 위로 서연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너희를 지킬게. 반드시 지켜낼 거야.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용역을 동원해 서연을 내쫓았습니다. 서연의 짐은 낡은 가방 2개가 전부였습니다. 지우와 준서는 엄마의 치맛자락을 꼭 붙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요? 왜 저 아저씨들이 우리 집 뺏어가요? 서연은 아이들을 꼭 끌어안고 시어머니를 향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똑똑히 들으세요. 이 은혜 제가 뼈에 새겨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보란듯이 성공해서 내 새끼들 지킬 겁니다. 두고 보세요. 시어머니는 서연의 절규를 비웃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잘 가라. 서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살을 애는 듯한 길바닥으로 나섰습니다. 32살 과부와 2아이가 가진 것은 낡은 가방 2개와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아이들은 낯선 거리에서 서러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연은 아이들을 꼭 끌어안고 회색빛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마저 서연의 절망을 비웃는 듯 잔뜩 찌푸려 있었습니다. 지우야, 준서야. 울지 마. 엄마 여기 있어. 엄마는 너희들 절대 안 버려. 알지? 서연은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려 애썼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깊은 절망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버려진 32살 엄마의 처절한 생존기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2아이의 손을 꼭 잡고 낯선 서울 변두리 골목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32살 과부와 9살 딸, 7살 아들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며칠을 싸구려 여관방에서 버텼지만 그마저도 돈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다리도 너무 아파. 엄마, 우리 집에 언제 가요? 나 졸려. 아이들은 배가 고파 징징거렸지만 서연은 차마 길거리에서 울음을 터뜨릴 수 없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아이들도 무너진다. 서연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우야, 준서야. 조금만 더 가보자. 엄마가 금방 따뜻한 방 구해줄게. 조금만 참자, 내 새끼들. 서연은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닌 끝에 마침내 보증금 없이 월세 10만원짜리 지하 단칸방을 구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햇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어두컴컴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아이들을 길바닥이 아닌 곳에 눕힐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엄마, 여기서 이상한 냄새 나요. 엄청 캄캄해요. 괜찮아, 준서야. 엄마 여기 있잖아. 밖은 춥지만 여기는 그래도 바람은 안 불잖아. 우리 셋이 꼭 껴안고 자면 하나도 안 무서워. 그날부터 서연의 처절한 생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새벽 3시에는 남들이 잠든 시간에 건물 청소를 나갔습니다. 오전에는 식당 주방 보조로 뛰었고 밤에는 술집 설거지까지 하루 3가지 일을 소화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벌써 새벽이네. 내가 쉬면 우리 애들 굶어. 일어나자, 서연아. 일어나야 산다. 서연의 하루 수면 시간은 고작 3시간이 전부였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식당 설거지였습니다. 한겨울에 얼음장 같은 찬물에 독한 세제를 맨손으로 계속 만지다 보니 서연의 손은 순식간에 망가졌습니다. 손등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거칠게 갈라졌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퉁퉁 부어올라 터졌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마다 갈라진 살틈에서 붉게 짓무르며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설거지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고통이 바로 지우와 준서의 밥줄이자 생명줄이었으니까요. 따가워라. 고무 장갑 쌀 시간도 아깝다. 하나라도 더 닦아야 1,000원이라도 더 벌지. 참자, 참아. 내 새끼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게 먼저지.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5살이던 지우는 어느새 9살 소녀로 성장했습니다. 지우는 엄마의 힘든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투정 한번 부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일을 나간 사이 지우는 3살이던 동생 준서를 7살 의젓한 소년으로 키워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서연이 파김치가 되어 지하방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좁은 방은 고요했고
지우와 준서는 낡은 이불을 덮고 나란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베개에 머리를 눕히려는 순간 베개 밑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조심스럽게 베개를 들어 올리자 작은 비닐봉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지 안에는 학교 급식에서 나온 작은 목합빵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빵 위에는 지우가 연필로 삐뚤빨뚤하게 쓴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급식빵이 맛있어서 몰래 싸왔어. 엄마 배고프지? 나는 배불러. 엄마만 먹어. 마이너스 지우. 서연은 그 작은 쪽지를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9살 지우가 친구들 눈치를 보며 급식빵을 몰래 싸왔을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서연은 딸이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서연은 딸이 깨지 않게 조심스럽게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목합빵 2개가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가 죄인이다. 9살짜리가 학교에서 급식빵을 몰래 숨겨와야 하다니. 못난 엄마 만나서 우리 지우가 고생이 많구나. 밤늦게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온 어느 날은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습니다. 서연은 도저히 눈을 뜰 수 없어 바닥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갈라진 손등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퉁퉁 부어올라 움직일 때마다 찌릿찌릿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7살 준서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준서는 엄마의 거칠어진 손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자신이 신고 있던 작은 양말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손 춥지? 준서는 자기 발에서 벗은 양말을 엄마의 손에 조심스럽게 끼워주려 했습니다. 엄마 손장갑, 이거 끼면 안 아플 거야. 하지만 7살 아이의 작은 양말은 어른 손에 맞을 리 없었습니다. 양말은 엄마 손가락 끝까지도 가지 못하고 손바닥에만 걸쳐져 있었습니다. 준서는 양말이 잘 안 들어가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손이 너무 커. 내 양말이 작아서 미안해. 서연은 아들의 순수한 마음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서가 자기 발에서 벗은 따뜻한 양말을 손에 느끼며 서연은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준서야. 엄마 손 하나도 안 아파. 우리 아들이 장갑 씌워줘서 벌써 다 나았어. 고맙다, 아들아. 서연은 아들의 작은 양말을 손에 꼭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다시 일어설 힘이 솟아났습니다. 그래,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살아야 해. 절대 쓰러지면 안 돼. 그렇게 지옥 같은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28에서 32살의 나이가 되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32살의 생기 대신 40살의 고단함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만은 절대 꺾이지 않았습니다. 2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강인한 모성애가 그녀의 영혼을 지탱하고 있었거든요. 서연은 아이들을 위해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서연은 밤마다 신문구인 광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보자. 월급 좀 괜찮은 데 없나? 우리 애들 맛있는 고기 한번 배 터지게 먹이려면 내가 더 벌어야 해. 그러던 중 그녀의 눈에 수십 년 전통의 한정식 명가 청아원 주방 보조구인 공고가 들어왔습니다. 월급은 기존의 일들보다 훨씬 많았지만 경력자 우대라는 조건이 서연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청아원, 여기가 그렇게 유명하다던데. 월급이 세상에 지금보다 훨씬 많네. 근데 경력자만 뽑는다고? 에라, 모르겠다. 설거지도 경력이라면 경력이지. 부딪혀보는 거야. 서연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우야, 준서야. 엄마가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도약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주방 보조 구하신다고 해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힘쓰는 거 끔찍한 거 다 자신 있습니다. 제발 면접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운명의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수십 년 전통의 한정식 명가 청아원 채용 담당자와 연결되었습니다. 저 주방 보조 일자리가 아직 있습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잔뜩 긴장되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아직 모집 중입니다. 그런데 혹시 경력이 있으신가요? 경력이라는 단어가 서연의 가슴을 쿵 하고 짓눌렀습니다. 서연은 침을 꿀꺽 삼키며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식당 주방 보조로 4년이나 일했어요. 설거지, 청소, 야채 다듬기 뭐든지 시켜만 주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으시네요. 좋습니다. 일단 얼굴이나 한번 봅시다. 내일 오전 11시까지 면접 보러 오세요. 전화를 끊는 서연의 심장은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32살의 그녀에게는 다시 찾아온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지하 단칸방에 있는 깨진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4년 동안 고된 노동에 시달린 서연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횃불처럼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깨끗한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나로 묶었습니다. 아이들을 보육교사가 운영하는 작은 공부방에 맡기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우와 준서는 엄마에게 꼭 붙어 떨어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엄마 면접 잘 보고 와. 우리 엄마 최고니까 무조건 합격할 거야. 파이팅! 9살 지우의 응원에 서연은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서연은 아이들의 볼에 뽀뽀를 해주고 힘차게 집을 나섰습니다. 그래, 엄마가 누군데? 우리 지우 준서 엄마잖아. 엄마가 꼭 합격해서 맛있는 고기 사줄게. 갔다 올게. 서연이 도착한 청아원은 이름처럼 고풍스러운 대형 한옥 건물이었습니다. 잘 가꾼 정원과 하늘로 솟은 기와 지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이런 별천지가 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이곳은 서연이 일했던 곰팡이 핀 지하 식당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서연은 입구에 서서 웅장한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이 건물에서 낯선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마치 아주 어렸을 적 맡아본 듯한 구수하고 향기로운 된장찌개 냄새가 희미하게 코끝을 스쳤거든요. 서연은 홀린 듯 문을 통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담당자를 따라 들어간 주방은 마치 군대처럼 질서정연했습니다. 모든 조리도구들이 반짝반짝 윤이 나고 있었습니다. 백색 위생복을 입은 수많은 주방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압도적인 분위기에 주눅이 들 뻔했습니다. 여기는 이 사장님께서 직접 관리하시는 곳입니다. 직원이 조용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장님이 워낙 깐깐하셔서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난리가 나요. 대한민국 최고 명장이시라 위생에는 타협이 없으십니다. 잠시 후 서연은 면접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면접실 안에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개량 한복 차림의 단아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매섭고 예리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음식 명장 이명희의 사장님이었습니다. 이명희는 들어오는 서연을 보자마자 잠시 숨을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찰나의 혼란과 간절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명희는 곧 감정을 감추고 표정을 차갑게 굳혔습니다. 박서연 씨 맞으시죠? 이명희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명희는 서연의 이력서를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보육원 출신, 남편 사별, 자녀 2명이라는 단어에 이명희의 눈길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특히 나이 32세라는 숫자를 볼 때 이명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저렇게 내 이력서를 뚫어져라 보실까? 서연은 의아했지만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이명희는 이력서에 이름 박서연과 생년월일 1993년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서연 93년생. 벌써 100번째인가? 이번에도 아니겠지. 돈 보고 달려드는 가짜들이
지긋지긋하게 많으니까. 이명희는 지난 32년간 수많은 박서연들에게 속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박서연 씨, 이름이 흔하군요. 우리 가게에 박서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면접만 수십 번은 왔었습니다. 이명희는 짐짓 차갑게 말하며 서연을 쏘아보았습니다. 네, 제 이름이 좀 흔하긴 하죠. 서연은 영문을 모른 채 멋쩍게 대답했습니다. 이명희는 서연의 눈빛에서 돈을 노리는 탐욕이 보이는지 시험하듯 날카롭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박서연 씨, 우리 식당 일이 얼마나 고된지 알고 오셨습니까? 왜 하필 힘든 주방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명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이명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들을 지키려면 돈을 벌어야 합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4년 동안 겪은 처절한 고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힘든 거 자신 있습니다. 설거지든 청소든 시켜만 주시면 밤을 새워서라도 해내겠습니다. 제발 일하게 해주세요. 서연은 자신의 간절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명희는 서연의 눈빛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사람처럼 간절하고 복잡해 보였습니다. 좋습니다. 합격입니다. 하지만 각오 단단히 하셔야 할 겁니다. 우리 주방은 전쟁터나 다름없어요. 버틸 수 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무조건 버티겠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의 대답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명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출근하십시오. 주방 보조 겸 청소 일입니다. 서연은 합격 소식에 뛸 듯이 기뻤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가 꺾일 듯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이명희는 서연이 돌아서 나가는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의 뒷모습에서 이명희는 자신이 32년 전에 잃어버린 과거의 그림자를 강하게 느꼈거든요. 그녀의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착각이겠지. 그래도 왜 자꾸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까? 32년이 지났는데 설마. 이명희는 서연이 나간 문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조용히 돌아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이 청아원에 취직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은 고된 주방 일에 지쳐 있었지만 4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묵묵히 모든 허드렛 일을 소화했습니다. 서연의 손은 이미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녀는 이 직장을 절대 놓칠 수 없었습니다. 두 아이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아이고 허리야. 그래도 참아야지. 여기서 쫓겨나면 우리 지우랑 준서 길바닥에 나앉잖아. 서연아, 정신 차리자. 설거지 1000개도 할 수 있어. 음식 명장 이명희는 주방의 모든 것을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특히 서연이 일하는 모습에 시선이 자주 머물렀습니다. 서연은 이명희의 시선을 느꼈지만 그저 묵묵히 일할 뿐이었습니다. 이명희는 서연의 손동작에서 왠지 모를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서연이 접시를 정리할 때 손가락을 쓰는 방식이 이명희의 과거 깊은 기억 속에 있던 그림자와 자꾸 겹쳤습니다. 이상하네. 왜 자꾸 저 아이 손에 눈이 가지? 꼭 옛날에 내가 칼질하던 모습이랑 닮았단 말이야. 아니야, 내가 나이를 먹어서 헛것을 보나? 32살이면 남인데 왜 자꾸 가슴이 찌릿찌릿하지? 착각이겠지. 이명희는 애써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서연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콕콕 쑤시는 듯한 간절함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서연은 이명희를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예리하고 무서운 분이었지만 때로는 서연이 고된 일을 할 때 따뜻한 시선을 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참 무서우신데 가끔 나를 볼 때 눈빛이 슬퍼 보여. 꼭 우리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저런 눈으로 나를 보셨을까? 그날은 새벽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서연이 청아원에 취직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끝난 오후 2시, 서연은 식당 뒤편 배수구 청소를 하러 나갔습니다. 빗물이 고여있는 배수구에는 낙엽과 쓰레기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서연은 장화를 신고 쪼그려 앉아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들을 건져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가 이렇게 많아. 비 오는 날은 일이 2배네. 그때 위쪽 골목에서 빗물이 세차게 흘러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물줄기를 따라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함께 떠내려왔습니다. 서연은 그 물줄기를 피하려다가 발 앞에서 멈춰선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물에 젖어 반쯤 찢어진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비닐로 코팅된 종이였지만 오래되어 테두리가 너덜너덜했습니다. 서연은 무심코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빗물을 털어내자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굵은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가 사람을 찾나 보네. 이렇게 비 맞고 떠내려왔으니 얼마나 오래된 거야? 서연은 호기심에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물에 번진 잉크 사이로 희미한 글자들이 보였습니다. 박서연을 찾습니다.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박서연? 내 이름이잖아.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의 물기를 더 닦아냈습니다. 그러자 아래쪽에 적힌 내용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1993년생, 현재 32세. 서연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비에 젖은 종이를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이게 뭐야? 나랑 이름도 같고 나이도 똑같아? 빗물이 서연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비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종이를 가슴에 꼭 안고 주방 처마 밑으로 황급히 들어갔습니다. 빗물이 직접 닿지 않는 곳에서 다시 한번 종이를 펼쳤습니다. 물에 번지고 찢어진 부분이 많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직 읽을 수 있었습니다. 특징 오른손 등에 초승달 모양 흉터. 서연은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오른손 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어릴 적 다쳤다는 옅은 붉은 기가 도는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것까지 똑같아. 서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이게 우연일 수가 없어. 빗물에 떠내려와서 하필 내 발 앞에 멈췄다는 것도, 이름도, 나이도, 흉터까지 전부 같다는 것도. 서연은 종이 아래쪽을 확인했습니다. 물에 번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가까스로 읽을 수 있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연락처 이명희 사장께. 서연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머리가 띵해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일 자신을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던 이명희 사장님. 그분이 이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장님이 박서연을 찾는다고? 그것도 32년 동안? 왜? 도대체 왜?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서연은 젖은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조리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게 우연일 리 없어. 하늘이 나한테 이걸 보내준 거야. 사장님께 여쭤봐야 해. 이게 정말 혹시 나를 찾는 거라면. 서연은 오른손 등의 초승달 흉터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빗속에서 운명처럼 떠내려온 한 장의 종이가 32년의 비밀을 풀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예감이 그녀의 가슴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서연은 빗물에 젖은 종이를 조리복 주머니에 넣고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일을 마저 끝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주머니 속 종이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오른손 등의 초승달 흉터를 수없이 쓰다듬었습니다. 내일 사장님께 여쭤봐야 해. 이게 정말 나를 찾는 거라면. 다음 날 새벽 서연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청아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명희 사장님은 언제나처럼 주방에서 식재료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조리복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밤새 조심스럽게 말려둔 종이는 여전히 구겨져 있었지만 글자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만 잠깐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명희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일이 힘든가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사장님, 이걸 어제 빗물에 떠내려온 걸 발견했는데요. 혹시 사장님이 찾으시는 분이 맞으십니까? 이명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이 종이에 고정되었습니다. 안색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어디서 그걸? 이명희는 종이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32년 전 자신이 직접 쓴 벽보였습니다. 비에 젖어 찢어지고 번졌지만
딸을 향한 간절함이 담긴 글자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담벼락에 붙여놓은 게 떨어진 건가? 이명희는 종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서연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상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명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간절히 기대하는 듯 했습니다. 이 종이에 적힌 사람, 박서연이요. 저랑 이름이 똑같고, 나이도 같고, 그리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오른손 등을 내밀었습니다. 이 흉터도 똑같습니다. 이명희는 서연의 손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저게 정말 보여줘. 가까이서 보여줘. 이명희는 서연의 손등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옅은 붉은기가 도는 초승달 모양. 32년 전 자신이 직접 치료해 주었던 바로 그 흉터였습니다. 이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에, 이게 정말, 사장님, 혹시 저를 찾으시는 겁니까? 서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명희는 서연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박서연 씨, 아니 서연아. 혹시 내 아버지 이름이 뭐였니? 그리고 9살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니? 아버지는 박진우였고요.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계모한테 보육원에 버려졌습니다. 이명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잡은 채 주저앉았습니다. 맞아. 박진우. 내가 재혼한 사람이 박진우였어. 세상에, 정말 내가 맞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방 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야? 명장님이 직원한테 무릎을 꿇고 있어? 시어머니는 서연과 이명희를 번갈아 보며 비웃었습니다. 박서연, 내가 또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야? 명장님한테 딱한 사연 팔아서 돈이라도 뜯어낼 속셈이지? 이명희는 일어나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여기 함부로 들어와서 내 직원을 모욕합니까? 직원이요? 웃기고 있네. 명장님, 속지 마세요. 이 여자는 고아 출신의 사기꾼입니다. 자기가 명장님 딸이라고 우기려는 거 아닙니까? 시어머니는 서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조롱했습니다. 서연은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닥쳐. 내가 어디서 입을 놀려? 명장님, 이 여자 믿으시면 안 됩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애들은 거짓말이 몸에 배어 있어요. 이명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연과 이명희를 번갈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유전자 검사요? 좋아요. 하세요. 하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제가 먼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명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김태영 법률사무소라고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명장님, 제가 보기엔 명장님이 저 사기꾼한테 심하게 속고 계십니다. 고령의 판단력이 흐려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법원에 긴급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가처분이라니, 그게 무슨, 명장님의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죠. 저 여자가 명장님을 속여서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는 증거를 제출할 겁니다. 그리고 명장님의 정신 상태를 감정하는 절차도 함께 신청하겠습니다. 이명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뭔데 감히 내 정신 상태를 문제 삼아? 시어머니는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보육 사업을 하면서 사기꾼들 정말 많이 봤어요. 명장님 같은 분들이 특히 표적이 되죠. 외로운 노년, 잃어버린 자식, 그리움에 사무쳐서 아무나 붙잡는 거예요. 나가세요.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릅니다. 이명희가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법원 서류 곧 날아갈 겁니다. 명장님,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박서연, 너도 각오해. 내가 널 사기죄로 고소할 테니까. 문이 닫히고 나서도 한참 동안 이명희와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이제 사장님까지 법적 문제에. 이명희는 서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저 여자가 나를 미쳤다고? 내 정신이 멀쩡하다는 걸 증명하면 돼. 이명희는 서연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서연아, 우리 확실하게 하자. 유전자 검사를 하자. 그 결과가 나오면 법원도, 저 여자도,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유전자 검사요? 그래. 내 직감은 확신하지만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과학적 증거가 필요해. 법원에서도 그 증거만 있으면 가처분 신청 같은 건 단번에 기각될 거야. 너도 확실히 알고 싶지 않니?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알고 싶습니다. 제 엄마가 정말 살아계신 건지. 이명희는 서연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오냐, 내 새끼. 엄마가 여기 있다. 곧 증명할 거야. 우리가 진짜 모녀라는 걸. 그리고 저 악독한 여자한테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조용히 유전자 검사센터로 향했습니다.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면봉으로 입안을 긁어내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결과는 이틀 후에 나옵니다. 긴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검사 기사의 말에 이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일 빠른 속도로 부탁드립니다. 법적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센터를 나서며 이명희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아, 이틀만 기다려라. 이틀 후면 우리는 당당하게 모녀라고 말할 수 있어. 그리고 법원에 이 결과를 제출하면 저 여자의 가처분 신청 같은 건 휴지 조각이 될 거야. 서연은 어머니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2년 동안 찾아 헤매던 두 사람이 마침내 진실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정말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청하원 이명희 명장 재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신청 이후 고령의 명장이 신원불명의 사기꾼에게 속아 재산 이전 시도. 정신능력 감정 필요. 서연과 이명희가 알지 못하는 사이 법의 칼날이 서서히 날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틀은 영겁처럼 길었습니다. 서연은 밤마다 오른손 등의 흉터를 만지작거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우와 준서는 엄마가 왠지 모르게 자주 울고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요? 병원 가야 돼요? 7살 준서가 엄마 얼굴을 들여다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준서야. 엄마는 괜찮아. 그냥 기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 서연은 아들을 꼭 안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명희 역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32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는 딸의 얼굴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제발 그 아이가 내 딸이길. 하늘이시여, 이번만은 저를 속이지 말아주세요. 이틀째 되는 날 오후 3시, 서연이 청하원 주방에서 야채를 다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명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이명희입니다. 검사센터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이명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방의 모든 소음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연도 칼을 내려놓고 이명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명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붉어졌습니다. 눈에서 주르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99.9%. 그게 정말입니까? 확실한 겁니까? 이명희는 휴대전화를 꽉 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이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을 향해 팔을 벌렸습니다. 서연아, 내 딸, 진짜 내 딸이었어. 서연은 이명희에게 달려가 그녀의 품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주방 한가운데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엄마. 서연은 평생 불러보지 못했던 그 단어를 처음으로 입 밖에 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새끼 서연아. 엄마가 미안하다. 너를 잃어버려서 너 혼자 고생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 이명희는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통곡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이명희는 서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내 딸이 맞구나. 이제 보니 내 젊었을 때랑 똑 닮았어.
그때 이명희는 문득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서연아, 너 혹시 긴장하면 오른쪽 귀를 만지는 버릇 있지? 서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그거 내가 물려준 거야. 나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 내가 아기였을 때 나한테 그대로 배운 거지.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오른쪽 귀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버릇 하나가 32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모녀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이명희는 서연의 손을 잡고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내가 돌 때 찍은 사진이야. 내가 유일하게 간직한 거야.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갓난아기와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기의 오른손에는 작은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이게 내 흉터를 처음 치료해 준 날이야. 내가 뜨거운 냄비를 만져서 다쳤는데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서연은 자신의 오른손 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초승달 모양 흉터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흉터가 엄마랑 저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네요. 그래. 이 작은 흉터가 32년 만에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어. 이명희는 서연의 흉터에 입을 맞췄습니다. 서연은 엄마의 따뜻한 입김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그런데 왜 저를 두고 가셨어요?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계모는 도망갔다고 했어요. 이명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2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났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엄마가 너를 지키려고 떠난 거였어. 이명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재벌가에 시집갔었어.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그 집안은 지옥이었지. 시아버지는 가난한 집안 출신인 나를 인간 취급도 안 했어. 남편마저 나를 외면했고 서연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다 내가 태어났어. 엄마는 너 하나만 보고 버텼어. 근데 시아버지가 협박했어. 내가 집을 떠나지 않으면 너를 해치겠다고. 너를 어디 먼 곳에 숨겨버리겠다고. 이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사라지면 너라도 안전하게 키워질 거라고 믿었어. 그래서 악녀 누명을 쓰고 집을 나왔지. 근데요? 시아버지가 거짓말을 한 거야. 너를 내 아빠한테 맡기지 않고 내 아빠가 재혼한 여자한테 떠넘겼어. 그 여자가 결국 너를 보육원에 버렸고 서연은 자신의 인생이 왜 그렇게 비참했는지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엄마, 그럼 평생 저를 찾으셨던 거예요? 당연하지.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 없어. 흥신소도 수십 곳 다니고 보육원도 다 뒤졌어. 근데 그 악독한 시아버지가 기록을 다 조작해놔서 찾을 수가 없었어. 이명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장이 됐어. 돈도 벌고 힘도 키워서 언젠가 너를 찾으면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려고. 그리고 이 식당 뒤편에 벽보를 붙여놨어. 혹시 내가 음식 냄새를 기억하고 찾아올까봐. 서연은 그제야 자신이 처음 청아원에 왔을 때 맡았던 그 익숙한 된장찌개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엄마, 저 처음 여기 왔을 때 된장찌개 냄새가 왠지 익숙했어요. 그거 엄마가 내가 아기였을 때 제일 자주 끓여주던 거야. 내가 그 냄새를 좋아했거든.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직원이 등기 우편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이명희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예상대로 시어머니가 신청한 재산처분금지 가처분 서류였습니다. 엄마, 이거 괜찮아, 서연아. 이명희는 서연을 안심시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99.9%라는 증거가 있잖아. 법원에 이 결과를 제출하면 저 여자의 가처분 신청 같은 건 단번에 기각될 거야. 오히려 저 여자를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어. 서연은 엄마의 단호한 모습에서 32년 동안 혼자 버텨온 강인함을 보았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제 엄마 혼자 싸우기 안 할게요. 그래, 우리 이제 함께 싸우자. 그 악독한 시어머니한테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이명희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2년 만에 다시 만난 모녀는 이제 함께 세상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법원 가처분 신문 기일. 서울 가정법원 3층 대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변호사와 함께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장을 사기꾼으로부터 보호한 선의의 제보자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서연과 이명희는 법정 맞은편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명희는 서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긴장하지 마, 서연아. 우리한테 진실이 있잖아. 판사가 입장하고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신청인은 수십 년간 보육사업에 헌신해온 사회공헌자입니다. 이번 사건은 순전히 피신청인 이명의 명장을 보호하기 위한 선의의 조치였습니다. 고령의 명장께서 신원불명의 여성에게 속아 재산을 이전하려 한다는 제보를 받고 부득이하게 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명희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공인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유전자 친자 검사 결과입니다. 이명의 명장과 박서연 씨의 친자 확률은 99.9%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자세히 검토한 후 물었습니다. 신청인 측, 이 검사 결과에 대해 반박하실 게 있습니까? 시어머니의 변호사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단지 명장님의 안전을 염려한 것뿐입니다. 그때 이명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 신청인은 제 딸을 안전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 딸이 찾아온 것이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명희는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 사람은 보육원을 운영하면서 정부 지원금을 횡령했습니다. 여기 증거가 다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이 사람의 비리를 조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평생 아이들을 위해 헌신했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신청인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명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제 딸의 남편이 남긴 보험금 10억 원을 불법으로 가로챘습니다. 손주들의 양육권마저 빼앗으려 했고요. 제 딸은 32년 동안 혼자 살아왔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며 온갖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친어머니를 찾았는데 또다시 이런 악랄한 협박을 당해야 합니까? 이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방청석 문이 열렸습니다. 9살 지우와 7살 준서가 들어왔습니다. 두 아이는 이명희가 몰래 준비해둔 증인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을 신청하겠습니다. 판사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잠시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9살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박서연의 딸 지우입니다. 할머니는, 지우는 시어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저 할머니는 우리 아빠가 돌아가신 날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고아 출신이라 애들 키울 자격이 없다. 애들도 내가 데려간다. 그래서 우리를 한겨울에 집에서 쫓아냈어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매일 밤 3시간만 자면서 우리 밥 먹이려고 설거지했어요. 엄마 손은 다 갈라져서 피가 났어요. 근데 할머니는 그것도 모자라서 엄마가 번 돈까지 빼앗으려고 했어요.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준서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준서예요. 7살이에요. 준서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집에 오면 너무 아파서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손에 제 양말 끼워줬어요. 손 장갑이라고요. 준서의 순수한 말에 방청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저 할머니는 엄마한테 나쁜 말만 했어요. 엄마가 울면 저도 같이 울었어요. 이제 진짜 할머니가 나타났는데 또 괴롭히면 안 돼요. 판사는 안경을 벗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신청인의 재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합니다. 시어머니는 의자를 잡고 비틀거렸습니다. 판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정황이 명백합니다. 이에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신청인 박서연 씨가 신청한 보험금 반환 및 양육권 확인 청구는 전부 인용합니다. 신청인은 7일 이내에 보험금 10억 원 전액을 박서연 씨의 자녀들 명의로 반환하십시오. 판사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판사로 일했습니다. 오늘처럼 가슴 아픈 사건은 처음입니다. 이명의 명장님과 박서연 씨 32년 만의 상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우 양, 준서 군, 두 어린 친구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엄마를 지키기 위해 이 무서운 법정에 나와준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입니다. 판사의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시어머니에게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보육원 지원금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갔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서연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서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나 슬픔 대신 32년의 한이 마침내 풀리는 후련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명희는 지우와 준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용감한 손주들, 할미가 고맙다. 너희 엄마 지켜줘서. 서연은 엄마와 아이들이 포옹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법정 밖 가을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습니다. 32년간 이어진 비극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행복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법정 판결 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연과 지우, 준서는 이명희의 대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곰팡이 냄새 나던 지하 단칸방과는 비교할 수 없는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집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이명희는 서연을 주방으로 불렀습니다. 서연아, 오늘 엄마가 너한테 요리를 가르쳐 줄게. 엄마, 제가 요리를요? 저는 설거지만 해봤는걸요. 괜찮아. 엄마가 천천히 가르쳐 줄게. 청아원의 후계자가 될 거잖아. 우리 집안의 맛을 배워야지. 이명희는 재료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된장, 두부, 애호박, 감자. 오늘 배울 건 된장찌개야. 내가 아기였을 때 제일 좋아하던 거. 서연은 엄마의 지도에 따라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된장을 푸는 법, 멸치 육수를 우려내는 법, 채소를 썰어 넣는 타이밍. 자, 이제 칼질을 해볼까? 손목을 이렇게 살짝 꺾으면서 이명희가 서연의 손을 잡고 함께 칼을 움직였습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모녀가 함께 요리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이 손놀림. 제가 청아원에서 처음 일할 때 사장님이 이상하다고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 그때 엄마가 너한테서 내 버릇을 봤어. 칼질하는 손목 각도가 똑같더라고. 저도 모르게 엄마한테 배운 거였네요. 두 사람은 웃으며 함께 요리를 완성했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자 구수한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냄새, 제가 처음 청아원에 왔을 때 맡았던 그 냄새예요. 그래, 이게 우리 집안 된장찌개 맛이야. 30년 넘게 한 번도 안 바꿨어. 언젠가 내가 이 냄새를 기억하고 찾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서연은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따뜻한 품, 구수한 냄새. 엄마, 저 이 맛 기억나요. 정말로 기억나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안았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와 준서는 이명희와 함께 사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지우는 학교에서 우리 할머니는 명장이야라고 자랑하고 다녔고 준서는 매일 할머니에게 안겨서 잠들었습니다. 식탁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명희, 서연, 지우, 준서, 그리고 이명희의 다른 자녀들도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은 서연이가 처음으로 만든 된장찌개야. 다들 맛 좀 봐. 가족들은 한 숟가락씩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와, 엄마 맛이랑 똑같아. 이명희의 막내 아들이 감탄했습니다.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누나, 이제 청아원 물려받을 준비 다 된 거 아니에요? 서연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정말로 가족이 생겼습니다. 준서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어딘가로 뛰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림 한 장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준서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서툰 그림이었지만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준서야? 여기가 할머니, 여기가 엄마, 여기가 나요. 우리 가족이에요. 이명희는 그림을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제일 소중하게 간직할게. 고맙다, 우리 준서. 지우도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저는 편지 썼어요. 이명희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9살 아이의 삐뚤빨뚤한 글씨였습니다. 할머니께, 저는 지우예요. 할머니가 나타나서 너무 좋아요. 엄마가 이제 안 울어요. 엄마 손도 안 아파요. 우리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마이너스 지우가. 이명희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지우야, 준서야. 할미가 너희들 만나서 정말 행복해. 너희 엄마 지켜줘서 고마워. 식사가 끝난 후 이명희는 서연을 다시 불렀습니다. 서연아, 잠깐 나와봐. 두 사람은 청아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명희는 식당 간판 앞에 섰습니다. 저기 봐. 간판에는 새로운 글자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청아원 대표 이명희, 후계자 박서연. 엄마, 이제 너도 당당하게 이 식당의 주인이야. 우리 함께 이 전통을 이어가자. 서연은 간판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고아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던 그녀가 이제 명가의 후계자가 된 것입니다. 엄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너는 내 딸이잖아. 엄마가 옆에서 다 가르쳐 줄게. 우리 천천히 가면 돼. 그날 저녁 서연은 처음으로 청아원 주방에서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아닌 명장의 딸로서 칼을 잡았습니다. 이명희는 딸의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32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대저택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TV를 보면서 과일을 먹고 준서는 할머니 무릎에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서연은 그 평범한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내가 평생 꿈꿨던 이 따뜻함. 이명희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아, 행복하니?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엄마도 행복해. 이제 다시는 놓지 않을 거야. 창밖에는 가을 저녁의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32년의 긴 겨울이 끝나고 박서연의 인생에도 마침내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지하 단칸방에서 하루 3시간만 자며 설거지하던 과부는 이제 대한민국 최고 명가의 후계자이자 사랑하는 엄마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우와 준서가 이제 외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마음껏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연은 잠든 아이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자. 엄마가 약속할게. 행복은 때로 기적처럼 찾아옵니다. 빗물에 떠내려온 낡은 종이 한 장이 오른손 등의 작은 흉터가 32년의 그리움이 만들어낸 기적처럼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기적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